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어젯밤 문경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이 난 공장에 들어가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던 중 건물 내부가 무너지면서 화재 잔해에 깔린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연간 4만 건의 화재에 출동하는 소방관들 위험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매뉴얼 보완과 무리한 인력 투입을 방지할 인명 수색 로봇이나 드론과 같은 첨단 장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소방관의 안전이 확보돼야 국민의 안전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인력과 장비 그리고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모쪼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동료를 잃은 소방관 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월 1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안동 영하 1도, 청송 영하 3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영주 7도, 예천 8도 등으로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안동과 예천 등 북부 내륙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경북 북동산지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영양 평지와 청송, 봉화에도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도로에 살얼음과 빙판길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차량은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시와 봉화군이 역사 문화를 소재로 한 드라마와 영화의 시나리오를 공모합니다. 시나리오는 안동 하회마을과 봉화 화산이씨를 소재로 해야 하는데요. 지원 예정 편수는 안동 하회마을 소재 작품과 봉화 화산이씨 소재 작품 각각 4편씩 모두 8편입니다. 특히 안동 하회마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오랜 세월 축적된 역사 문화적 요소와 또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한국 작품 제작에 한 편이라도 참여한 적 있는 개인, 팀, 제작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시나리오는 편당 5개월간 콘텐츠 개발을 적극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은 4월 22일까지 3개월간이며 스토리지 누리집 또는 경북 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2월의 첫날인 오늘은 종일 비가 오고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안팎, 눈으로 내린다면 예상 적설량 1cm 안팎입니다. 오늘 기온 자체는 평년 수준보다 높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체감 기온을 끌어내리겠습니다. 한낮에 8도까지 오르겠지만 체감 기온은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오늘 전해상의 바람과 물결 모두 거세겠습니다. 특히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가 발령돼 있는 만큼 당분간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4.10 총선이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덕과 울진 선거구가 아직 획정되지 않아서 예비 후보는 물론 유권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안동과 묶었던 예천을 분리해서 의성, 청송, 영덕과 한 선거구로 묶는 잠정 획정안을 국회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에서 울진을 떼내 군위가 빠져나간 의성, 청송, 영덕과 묶는 기존의 안을 바꿔서 예천을 의성, 청송, 영덕과 한 선거구로 묶었는데요. 이에 따라 안동은 단독 선거구가 되고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은 현행 선거구로 유지되는 겁니다. 앞으로 여야 쟁점인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면 이번 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이르면 설 직전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서 다음 달 말에 이 본회의에 상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약한 비가 연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북동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내일도 파고 3.5m까지 바다의 물결 계속해서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기상 악화로 인해 운항이 통제된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용역계획 주민설명회가 지난 26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울릉공항 개항 이후 관광인프라인 친환경 이동수단을 확충하기 위한 케이블카 기본계획과 검토 중인 노선의 타당성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해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파생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험준한 울릉도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해당 계획이 시행되었을 때 변화된 울릉도를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케이블카 운행 간 즐길 수 있는 경관적인 측면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최적의 노선을 검토했으며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민간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매력 있는 노선을 검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울릉군은 주요 관광지 간 친환경 이동수단인 케이블카 사업이 실행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행정 절차들이 예상되며 주민들의 의견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대구의 향토기업 하면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기업 있으세요? 살고 있는 아파트, 또 거래하는 은행, 다니던 백화점 등을 떠올리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비재 중심의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실 지역의 향토기업 하면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의 향토기업을 알리고 지역 경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디지털 기업가 박물관을 개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강충모 통상진흥팀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 디지털 기업가 박물관 국내에선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개설하게 됐나요? 저희 대구상공회의소에서는 지역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기업들의 봉사활동이라든지 네. 사회 환원 사례 등을 통해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업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시민들께서 제대로 아실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인이 존경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환으로 오랜 시간 우리 대구와 함께 성장해온 향토기업 창업주분들의 기업가 정신을 재조명하고 그 기업을 널리 알리는 대구 기업가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박물관 건립까지는 오랜 시간과 또 많은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 우선 온라인에서 먼저 시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주요 기업가분들과 기업들의 자료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대구 디지털 기업가 박물관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또 이 기업가 박물관 건립이 목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선 처음이지만 외국에는 이런 기업가 박물관이 있다면서요? 네, 지자체 중에 K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하는 공간을 만든 곳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가 박물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외국의 사례로는 일본에 있는 오사카 기업가 박물관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오사카시의 그 산업창조관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오사카 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사카 지역의 주요 기업을 창업했던 기업가분들의 업적과 기업가 정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대구 디지털 기업가 박물관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기업인들 좀 소개를 해주세요. 작년에 저희가 각계 인사들로 이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지역의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논의를 했는데, 우선 5개 기업의 창업주 회장님들을 먼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경창산업주식회사 송기창 명예회장님, 그리고 SL 주식회사 이혜준 명예회장님, 삼익THK 주식회사 진우석 명예회장님, 그리고 화성산업주식회사 이윤석 명예회장님, 그리고 주식회사 BSG 홍재선 명예회장님 이렇게 5분이십니다. 네. 지역에 여러 기업인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이 선정된 이유는 뭔가요? 물론 대구에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기업들 중에서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50년 이상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했고 50년. 네,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도나 또 기업의 브랜드 파워 그리고 앞으로의 혁신성이라든지 또 최근 이슈인 ESG 같은 것까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네. 또 업종별 대표성도 좀 감안을 하게 됐고요.
역의 유입 기업이나 유출 기업은 일단 배제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선정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자, 그렇다면 이 지역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과 기업가들의 면면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경창산업 주식회사는 1961년 10월에 송기창 명예회장님께서 설립하셨던 자전거 부품업체인 경창공업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정도 경영을 경영 이념으로 하고 있고요. 이후에 현대차에 납품을 시작하면서 자동차 구동 부품 제조의 선두주자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네. 현재는 기존 아이템 외에 미래차 분야 연구에도 집중하고 있고 대구를 본사로 하고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해외에도 법인과 지사를 운영하면서 21세기 초일류 기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L 주식회사는 1954년 이해준 명예회장님께서 설립한 삼립자동차공업회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 제일주의를 경영 이념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중 전조등 조향장치 등을 생산해서 네. 현대차와 기아차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전조등 분야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70%를 웃돌 만큼 압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고요.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세계 최고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삼익THK 주식회사는 진우석 명예회장님께서 1960년 5월에 설립하셨던 삼익공업사에서 출발을 했고 산업용 절삭 공구인 줄을 생산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예. 이후에 삼익 쌀통을 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미래 비전을 이끈다는 명예회장님의 경영 이념 아래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의 변신을 거듭해서 지금은 산업설비 자동화에 꼭 필요한 LM 시스템과 산업용 로봇까지 생산하면서 예. 세계 시장에서 산업 자동화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산업 주식회사는 1958년 9월에 이윤석 명예회장님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울릉도 도동 저동항 공사를 발판으로 종합건설업에 진출했습니다. 네. 1976년 7월에는 우리 지역 최초로 주택사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전부다라는 경영 이념으로 인간 존중의 경영을 실천하였으며 특히 위기 때마다 지역산업 지키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BSG는 홍재선 명예회장님께서 1956년 5월에 설립하신 30 직물로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 최초로 화학섬유인 나일론 직물을 생산함으로써 대구를 중심으로 화학섬유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후에도 우산을 만드는 방수 코팅 기술을 개발했고 고텍스 원단 개발에 일찍이 성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첨단 고기능성 섬유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천연 소재를 화학섬유와 합성하는 바이오 폴리우레탄 섬유를 개발하는 등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으면서 고부가가치 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내용들을 대구 디지털 기업가 박물관에서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저희가 현재 게시한 영상은 크게 기업별로 5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각각 3분에서 5분 정도 분량으로 보시기 편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네. 기업의 창업 스토리와 창업주의 경영 철학 등을 담은 기업가 정신 파트가 있고 그리고 기업의 역사를 그래픽 영상으로 제작한 기업 연역 파트가 있습니다. 네. 또 기업의 대표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파트 그리고 평소 시민들께서 체감하지 못했던 지역 기업의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해서 소개하는 대구와 함께 파트 그리고 봉사활동이나 ESG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소개하는 사회공헌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별도로 대구 산업의 시대별 주요 흐름과 내용을 볼 수 있는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5개 분야로 이렇게 나뉘어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비록 온라인상이긴 하지만 지역에 이런 기업과 박물관이 있다는 거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단지 그 기업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지역 경제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역 경제의 토대를 닦고 또 지역의 명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셨던 큰 일꾼이셨지만 지금까지 그분들을 기억하는 공간이 없었다는 것은 많이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록 시작은 디지털 아카이브이긴 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이 5분 외에 5명의 기업가 외에 더 많은 분들이 이름을 올리고 또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작년에 선정되신 분들 외에도 지역 경제를 이끌어 오신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네. 순차적으로 선정해서 시민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금년에도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의 기업가 박물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꾸준히 자료를 모아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업가가 어떤 정신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고 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사회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기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윤을 창출해야만 합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이윤을 만들어내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최근에는 창의적인 정신까지 요구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기업가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고객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또 인재를 양성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생각하는 경영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소비자분들도 이제 그런 기업들을 신뢰하고 기꺼이 충성 고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지역 경제나 국가 경제도 견고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환경과 또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 구조를 추구하는 ESG 경영이 중시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은 비용 면에서나 인력 면에서 관심은 있지만 실천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기업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서 ESG 경영에 대한 체계를 갖추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우선 왜 ESG 경영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ESG가 이제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네. 지역 중소기업들도 많이 이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그 향토 기업가를 만나볼 수 있는 대구 디지털 기업가 박물관이 개설됐다는 소식 오늘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상공회의소 강충모 통상진흥팀장이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어디서 또 얼마나 장을 봐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미리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코로나 이후에 명절 풍속도가 조금은 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설날하면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서 담소도 나누고 맛있는 떡국을 먹는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죠. 네, 이 차례상에 올릴 음식과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장만할 계획이라면 전통시장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바로 어제입니다. 남구에 있는 대명시장에 다녀왔거든요. 상인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사장님, 쌀 한 3대 가져왔는데 가래떡 가면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게 며칠 걸립니까? 그거요. 예. 한 대 8,000원인데요. 오늘 맡기면은요. 이틀 뒤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썰이가 요래 예, 예. 포장했습니까? 예. 아이고, 완 김에 떡도 하나 사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전 부치는 소리가 지글지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이 차례상에 올리려고 사는 전 어떤 게 좀 인기가 많나요? 동태전, 삼색전, 동그랑땡 그래 등 많이 있어요. 돈베기도 있고요. 요즘에는 식구들이 전부 적고 이래가지고요. 전도 전부 다 조금씩 가게에서 사가 가시면은 집에서 하는 것만처럼 맛있게 해드리고요. 가격도 더 저렴하고 맛있어요. 명절 하면은 찌짐 아닙니까? 찌짐인데 많이 맛있게 해놓을 테니까 사러 들러오세요. 설에는 좀 어떤 생선들 많이 나가나요? 설에는요, 조기하고 또 이쪽 지방에 경상도 지방에 필수적으로 쓰는 돈베기 그거하고 명태포하고 뭐 이런 종류가 많이 나가죠. 생선은 미리 사서 냉동 보관해도 되니까 미리 사시는 분들이 오늘 좀 많았습니다. 이 동네 아줌매들 할머니들 많이 사러 오세요. 대명시장에. 자, 이제 슬슬 명절 음식 장만하는 분들, 장만 준비 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전 부치는 소리 들으니까
좀 먹고 싶네요. 네, 이 갓 만든 따끈따끈한 전의 유혹은 저도 정말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쭉 둘러보면서 장을 보다가 전을 한두 개씩 먹고 가거나 또 포장해서 가시더라고요. 맛을 보면 또 포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명시장에는 국수와 떡볶이 등 맛있는 음식이 또 많아서 젊은 분들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연휴 전에 미리 장만할 수 있는 것들을 보러 오신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명절 떡국 빼러 왔는데 시장에 오니까 맛있는 전도 있고 단술도 있고 뭐는 떡볶이도 있고 뭐 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찌짐도 석장에 5,000원이고 이래서 주문해가지고 집에 가서 맛있게 먹을 거예요. 가격도 싸고 좋은 물건도 많고 이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전통시장이 우리한테 와닿는 것 같아요. 며칠 있다가 이제 떡국 찾으러 올 때 건어물도 사야 되고 모든 채소 다 사야 되니까 그때 둘러보고 많이 애용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손으로 가기 때문에 제수용품은 많이 사질 않아요. 우리가 먹을 거 주로 고기 종류 많이 사갖고 애들 오면 같이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삶아 먹기도 하고 그러죠. 대명시장은 정겨움이 많이 묻어나는 그런 시장이죠. 과일은 사과하고 바나나 이렇게 사고 옆집에 바로 도너츠 있어서 도너츠도 한 10,000원치 샀어요. 저 먹을 거부터 샀는데 다음 주쯤에 와가지고 전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먹을 거 사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도 깨끗해져서 와서 쇼핑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이번에 뭐 설 대목에 너무 오게 되면 손님이 많으실 것 같아서 조금 한가할 때 미리 사놔도 되는 뭐 생선이나 다른 것들 주 재료들 보러 왔습니다. 시장 이제 상인분들 인심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만족하게 장 보고 갈 것 같습니다. 설 연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날 남구청 직원들이 시장을 찾아서 장보기 행사를 또 했다면서요? 네, 구청에선 설 연휴 전까지 관내에 있는 8개 전통시장을 돌면서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또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데요. 덕분에 시장이 더욱더 활기를 띠고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힘이 되죠. 맞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조재구 남구청장 그리고 대명시장 김진섭 상인회장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지금 대명시장에 장보기 하러 이렇게 나왔는데 와보니까 대명시장 인심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징어도 사고 문어도 사고 전부칠 생선도 다 구매를 하고 또 밤, 대추, 뭐 이 감 여러 가지 많이 샀습니다. 전통시장이 이렇게 물건이 많이 싸고 이 상인 여러분들이 서비스가 좋아지고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전통시장 이용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거 해보니까 참 손님 많이 오시고 또 시장에 사람들도 다 반겨주고 날씨도 좋고 이래가 너무 참 기분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당장 나가는 거는 채소나 생선, 참기름 뭐 이런 건 이제 먼저 좀 나가고 그 이틀 3일 지나면 그 남으면은 우리 그 전을 거의 집집마다 전을 다 꼽아요. 요즘에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핵가족이 하다 보니까 집에서 못 하고 전부 다 이 시장에 포장으로 사가 가시던데 그걸 제가 유심히 이래 그날 한번 쳐다보면은 전부 밤샘이 다 해요. 오전 중으로 거의 다 팔더라고요. 그러고 뭐 떡집에 떡국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 뭐 전부 사고 적게 작게 뭐 어제 소포장으로 다 사갈 수가 있고 또 시장 오면 또 여러 가지 다 있고 전부 신선품이고 하니까 모든 뭐 고객들이라도 오시면은 더 만족을 느낄 것 같고 또 가격 대비해도 저희들은 우리가 전부 사장들이 직접 하니까 가격이 흐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평상시도 그렇지만 명절 제수용품도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훨씬 저렴하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사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가격이 허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대형마트에 비해서는 전통시장이 가격이 또 저렴하잖아요.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설 연휴 준비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네. 전통시장 꼭 방문해 보시면 그리고 좋겠고요. 항상 덤이 있어요, 덤. 아, 맞아요. 더 또 주세요. 그런 인심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전통시장 방문하셔서 그런 즐거움도 느껴보시고 올해도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서유리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서 기자가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네, 최근 대구와 한 나라 간 교류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교류가 생기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한 나라 어딘가요? 바로 대만입니다. 아, 대만인들이 대구를 많이 찾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만을 많이 찾고 있는 건가요? 대만인들이 대구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난 한 해를 살펴보면 대구 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외국인 중에서 대만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 공항으로 들어온 외국인은 9만 3천여 명이었는데 이 중 대만인은 6만 4천여 명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인은 1만여 명으로 11.4%, 또 중국인은 5천여 명으로 5.8% 등이었고요. 사실상 대구로선 대만이 제1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그래요? 한국을 찾은 전체 대만인 수와 비교해도 대구공항으로 입국한 대만인 비율이 더 높은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 11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990만 명 중에 대만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8.8%, 87만 9천여 명입니다. 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대구를 찾은 대만인이 얼마나 많은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반갑기도 하면서 좀 의외이기도 하고 네.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대구공항으로 입국한 대만인들은 주로 어디로 향하나요? 네, 대구의 명소들 맛집을 우선 가장 많이 찾겠죠. 예. 또 대구뿐 아니라 근교의 경주와 안동 등의 그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부산을 방문할 때 대구공항으로 입국하는 대만인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대구를 찾는 중화권 관광객 예전부터 꾸준히 좀 늘어왔죠? 네, 대구는 전통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중국과 대만 등 그 중화권 관광객 비율이 좀 높은 편이긴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코로나 이후에 중국 노선들이 잇따라 운항을 중단했고 그러면서 중국인 관광객은 급감했습니다. 그 빈틈을 대만 관광객이 이제 채워주고 있는 거네요. 네, 우선 대만 타이베이와 대구를 오가는 저비용 직항 노선이 많은데 그 점에서 기인을 합니다. 하루 평균 왕복 4편이 두 나라를 오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왕복 4편. 네. 와, 항공편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도 있겠죠? 네, 맞춤형 홍보가 주요했는데요. 대구시는 대만 관광업계와 국제관광교류협력 네트워킹 재건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2022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지자체와 관광업계 관광상품개발 상담회에 참가해서 지난해 1분기에만 대만 단체 관광객 14,000여 명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구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을지 참 궁금하네요.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을 소개해드리자면 대만 인기 예능 프로그램 제작팀이 지난 23일에서 26일 대구편 촬영을 위해서 대구를 찾았습니다. 네. 이 팀은 나흘간 동성로와 또 앞산 해넘이 전망대, 또 안지랑 곱창거리, 군위 상국유사 테마파크 등 10곳에서 재미있는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촬영을 했습니다. 대만의 유명 MC인 우종시엔을 비롯해서 대만 인기 연예인 부부 3쌍이 참여하면서 대구 여행지를 자연스럽게 홍보했다는 후문입니다. 방송에 이런 그 여행지가 소개되면 네. 가보고 싶어요. 네. 언제 방송됩니까? 네, 대구 특집편은 대만 채널에서 3월에 본방송 및 재방송될 예정이고요. 오. 그 외에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도 방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3월 이후에 더 많은 네. 관광객들이 오겠네요. 대만 방송이 대구를 찾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갔다고 하던데요. 네, 지난해 12월에 대만의 유명 셰프이자 MC인 프레드가 나흘간 대구를 찾아서 로컬 맛집과 골목 등을 다니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미식 탐험과 또 여행을 소개하는 취지의 방송입니다. 네, 그 방송에서도 뭐 대구의 맛집을 많이 소개했겠네요. 네, 1편에서는 동성로랑 또 서문시장,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등 관광 명소와 또 콩국, 막창 등 로컬 맛집을 찾았고요. 네. 특히 콩국 가게에서는 비슷하지만 다른 음식인 그 대만 또우장과 대구 콩국을 설명하면서 대구 콩국을 즐기는 방법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또 2편에서는 MZ세대가 다니는 핫한 술집, 또 다른 좀 로컬 맛집과 진골목 등 골목 곳곳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송이 이렇게 나가고 나면 어떤 그 파급력이 느껴지는 건가요? 네, 대구 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예능 프로 방영이 대구의 제1시장인 대만의 잠재 관광객에게 새로운 매력의 대구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해외 방송 콘텐츠가 대만의 개별 관광객 방문 증가의 한 요인으로 보고 각종 미디어 취재 지원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구문화예술진흥원도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요? 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최근 한 온라인 여행 플랫폼과 함께 대구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앱상에서 펼친 대구 관광특별 기획전 캠페인을 통해서 9,300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이 캠페인은 중국 본토와 대만 등의 그 중화권 관광객을 타겟으로 실시했습니다. 네. 홈페이지 배너나 또 SNS 등을 통해서 노출을 대폭 확대한 결과 페이지 뷰는 2,900만 뷰에 달했습니다. 또 여행 상품 숫자로 총 5,740건이 판매가 됐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87%나 상승했습니다. 근데 보통 관광 상품들 보면 특전이 있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추가로 제공되는 혜택이 있었겠죠, 당연히. 네, 이 플랫폼은 그 외국인 관광객이 대구 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항공권에 대한 금액을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했고요. 이에 따라 대만발 항공권 판매가 지난해 동기 대비 101%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그 홍보 활동이 대구를 알리는데 좀 톡톡히 역할을 하면 좋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그 해당 플랫폼은 이번 캠페인에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대구 트립 앱을 플랫폼에 연동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네. 지역과 지자체 앱을 동시에 홍보하는 윈윈 전략을 펼쳤고 실제로 통했습니다. 그 해외 이용자도 이 플랫폼에서 대구를 검색하면 대구 트립 앱에서 소개하는 대구 특화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요? 네, 진흥원은 현재 한국방문의회 위원회 2024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연계해서 대구 트립을 홍보하고 또 외국인 여행객 대상 교통카드 선착순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 협력 사업 등을 통해서 국내외 개별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관광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대구와 대만 사이의 관계, 학계 교류도 활발하다면서요? 네, 지난 15일과 16일에 대만 의사연수단이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 등 최신 수술법을 배우고 갔습니다. 또 작년 16월에도 대만 정형외과 의사들의 연수가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있었습니다. 네. 또 작년에는 대만의 타이난시에서 대구 3호선 모노레일 건설 기술과 또 운영 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서 대구 교통공사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반대로 대구에서 또 대만을 향하는 발걸음도 있나요? 네, 많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시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해외 여행지도 대만 타이베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비행 편수는 1,430편이었고 21만 8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일본 오사카가 17만 6천여 명, 또 베트남 다낭이 17만 2천여 명 등이었기 때문에 사실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타이베이 경우에는 2010년 11월에 대구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었고 이 관계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대만과 대구의 교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대만에 이은 제2시장, 제3시장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야겠죠? 네, 그 방안으로는 우선 대구공항 노선 확대 추진이 꼽힙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에 TK 신공항이 개항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을 하려면 현재 대구공항의 국제 노선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조호바르나 호치민 또 칭다오와 더불어서 사천성 정도의 부정기 노선이 취항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자, 대구공항이 코로나19 여파로 정말 직격탄을 맞았었는데 이전에는 뭐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네, 대구공항 이용객은 2020년 이용객 수가 174만 명을 기록한 후에 매년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2021년에는 204만여 명, 또 2022년에는 225만여 명, 지난해는 330만여 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는데 이는 국제선 이용객이 늘어난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1년 6,200여 명에 불과했던 국제선 이용객이 지난해 111만 5천 명을 기록하면서 2년 만에 약 178배나 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만을 제외한 중화권 노선이 사실상 개점 휴업인 상황인데 네. 이런 속에서 얻은 성과라서 향후 전망도 밝아 보입니다. 예, 대만이 우리 대구를 많이 찾고 있고 또 대구 시민들도 대만을 많이 찾고 있다. 반가운 소식인데 지속적으로 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계속해야 할까요? 네, 전문가들은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대구공항 이용객 비율상 대구로 입국하는 대만인이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대만인이 훨씬 많다는 건데요. 대구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전략을 세우고 또 뷰티, 힐링, 문화 등의 대구 관광의 강점을 살려서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네. 이건 대만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모든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두루두루 해당합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대구 경북을 찾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진실과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읽는 역사 정만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읽어볼 역사 궁금합니다. 예, 105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 동인지가 발간이 되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창조죠.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문학사도 살펴보고 대구 경북 지역의 문학의 역사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창조가 최초의 문학 동인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시, 최초의 현대 장편 소설이 뭐였는지 참 외우고 공부를 했던 문학 동인지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요. 기억이 나네요. 그때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뭔가가 최초로 시작된다는 건 우리 인류사에서 무슨 의미가 있잖아요. 네. 인류 역사가 발전하고 있는 어떤 계기. 그래서 이제 최초의 최초의 현대시는 주요한의 불놀이다. 최초의 장편 소설은 이광수의 무정이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 이제 서양을 기준으로 한 거죠. 원래 있었죠, 우리나라에다 시가.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나라 문학사의 결정적 시기를 서양을 기준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인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있었는데 서양의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은 네. 저 김시섭의 금옷이나 생각나시죠? 네. 허균의 홍길동전 최초의 한글 소설 네. 다 있었잖아요. 한문으로 하면 김시섭. 그 소설이 있었는데 마치 이광수가 최초의 소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기준을 서양에 두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소설이 우리도 원래 있었던 것은 이제 소설이라는 거는 사회 현실을 담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현실을 다루다 보니까 소설이라는 갈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게 됐죠. 예,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하는 홍길동전이 등장한 것도 그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반영된 그냥 사회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홍길동전을 보통 사회 소설로 배웠을 것입니다. 네.
홍길동전이 언제 나왔느냐인데 이제 광해군 때잖아요. 광해군이라고 하면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가 아니겠습니까? 7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이 전개되면서 우리 역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여러 면에서. 네. 국민의 거의 반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거고 예. 그와 같은 이제 사회적 변혁기를 맞이해서 혁명사상을 담은 소설도 등장하게 되고 그 소설이 바로 홍길동전이다. 네. 그 홍길동전은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 사회소설이다. 예술적 결과로서 그렇게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선이 1910년 일제에 의해서 이제 멸망했고 그 뒤에 민족문학 작가들이 이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한 것도 독립운동 시기라는 어떤 시대적인 정신을 반영한 그런 결과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특히 대구와 경북에서 이상화 또 현진건, 이육사와 같은 이 뛰어난 민족문학가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빼앗긴 노래도 보면 오는 거 뭐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아는 알죠. 이름이잖아요. 네. 고향 운수 좋은 나라 현진건, 이육사 하면 또 광야와 청파도 모두 다 알죠. 1920년대 30년대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민족문학의 상징적인 작품들이고 작가들이죠. 네. 이분들이 또 문학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독립운동을 해서 투옥도 되고 고문도 당하고 순국도 하고 병사도 했습니다. 네. 이분들이 다 대구 경북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국문학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지역의 많은 일반인들과 작가들이 이 우리 독립운동 시기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지식인 역할을 해주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또 청록파에 대한 평가도 좋은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청록파 시인들도 독립운동을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청록파 하면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박목월 이제 경주잖아요. 예. 조지훈은 영양이고요. 박두진은 경기도인데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1940년대에 들면 일제가 이제 마지막 말기가 돼가지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친일을 할 것을 매우 강요를 해요. 네. 그러면서 유명한 이제 문인 지식인들이 친일파로 돌아서는 경향이 많은데 이 청록파 시인들은 그 당시 젊을 때인데 일제 저항을 해서 아예 글을 안 쓰고 말하면 붓을 꺾고 양심적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과 품위를 지켰습니다. 저항의 의미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청록파 시인들은 이육사 선생처럼 막 옥사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식인으로서의 아주 바람직한 언행일치를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잖아요. 네. 그리고 조지훈 선생 같은 경우는 1960년에 4.5 혁명이 일어날 때 고려대학교 교수단 데모 시위를 주동하는 이런 이제 혁명의 불길을 지속해 만드는 선구자적 역할을 또 했어요. 박두진 선생도 전두환 정권 때 말하자면 한 자리 하라고 한 걸 거부한 일로 매우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청록파 시인들은 시대 정신을 지식인으로서 올바르게 문학에 반영하고 언행일치를 실천하는 그런 참지식인으로 존경받고 있죠.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에 그 독재 정권 시기 그리고 민주화가 성숙된 시기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그 청록파 이후에 대구 경북 문학가들은 그럼 어떤 시대의 정신을 보여줬을까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 민주화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은 정치적으로 작가들이 네. 특별히 어떤 걸 다룰 만한 이제 경향이 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 경북 문인들도 대체로 뭐 그런 점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역사로 본다면 이제 민주화 다음에 거대 담론이 통일이잖아요. 남북 통일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닙니까? 예. 이걸 다룬 작가로서는 우리 대구 출신 영남대학 출신인 김원일 소설가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 문인의 자존심을 살리고 있다 이래 볼 수 있고 1980년대 들어가면 이제 분단 시대라는 동인지가 나와서 또 통일 문제를 다룸으로써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독재 정권 시대의 문학 작품으로 시대 정신을 표현했던 문인들을 대구 경북에도 있었나요? 조금 애매한 것이 이제 독재 정권 시대에 우리 독재 정치가들이
대구 경북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조금 거북해진 측면이 있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뭐 4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대구 2.28 민주운동이다.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 2.28 민주운동이 일어날 때에 그 상황과 정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명시가 있는데 그 시 이름이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이에요. 이게 지금 대구 시내 그 2.28 공원에 가면 비석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 이 시를 통해서 매우 전국적인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우리 대구 경북의 문인들이 민주화운동 시기에도 상당히 기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6.25 전쟁 때는 또 피난 온 전국의 문인들 대구에 다 모여가지고 문학을 꽃피웠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전쟁 시기니까 뭐 평상시처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유수의 문인들이 대구 와서 거주한 건 사실인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대구 문학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어요. 그런가요? 예를 들면 김문국이라고 하는 재미 작가가 쓴 빼앗긴 이름 같은 소설 있잖아요. 이 소설은 한국 문학은 아니거든요.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예. 이제 미국 문학이죠. 한국 소설 내용을 다루고 있고 한국인이 썼다는 것이지 이제 우리나라 문학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전쟁 때 대구에 많은 문인이 와서 글을 썼다 해서 그게 대구 문학의 성과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고 아무래도 이상화, 육사, 박목월 이런 분들처럼 예. 여기서 태어나고 산 분들이 좋은 작품을 써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신을 또 계속 이어가는 것도 이 지역 문학인들의 사명이 아닐까 싶은데 대구 경북 문학이 전국적으로 든든한 위상을 유지하려면 어떤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거대 담론을 써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 문제, 민주화 문제, 빈부격차 문제 이런 큰 얘기들을 써서 이런 큰 얘기들이 온 국민들한테 먹혀들면 온 국민들이 역시 대구 경북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옛날 시대적으로 봐도 예. 대구 경북은 신라 통일부터 우리 역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뭐 서정시나 연애시나 연애소설을 쓰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은 그런 것 이상 뛰어넘는 통일, 민주화, 빈부격차 문제, 뭐 사회 갈등 해소 이런 걸 다루는 걸작들을 남겨서 네. 대구 경북 위상도 높이고 대구 문인들의 품위도 격상시키는 이런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있는 역사 오늘은 1919년 2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동인지 창조가 발간된 역사를 기려서 우리나라와 대구 경북의 문학사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정만진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보 클립.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수도 관로 정보를 활용한 소화전 스마트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은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 소화전에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지점에 가까운 주요 소화전 4개와 보조 소화전 4개를 자동으로 추천하는데요. 대구소방본부는 대구시 빅데이터과와 상수도 사업본부 등과 협업해 이 시스템을 구축했고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립생태원과 협약기념으로 열리는 특별전시 지구의 보물찾기 멸종위기 식물탐험이 대구 구수산 도서관 1층 로비에서 다음 달 29일까지 열립니다. 산업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이, 목재 등 친환경 자재로 전시 구조물이 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멸종위기 식물을 이해하고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경북 성주군이 오늘부터 성주군 보건소를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야간 진료실을 운영하고 군민들에게 24시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주 지역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해 지난달 18일 응급실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주민의 야간 및 공휴일 진료에 공백이 발생했는데요.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주군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 9명이 당직 근무를 순환하는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대구 서구의 새 구립도서관인 뉴평리 도서관이 오는 5일 문을 엽니다. 기존 구립도서관들과는 다르게 휴식과 독서의 공간이 공존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유아 어린이 자료실, 종합자료실, 힐링라운지, 북다이브룸 등 4층 규모로 조성돼 있는데요. 그 외에도 5천여 점의 디지털 명화를 전시한 디지털 갤러리와 전래동화를 바탕으로 한 타일 벽화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돼 있습니다. 다음 주면 민족대명절 설인데요. 설명절을 맞이해 귀성 귀경길 이동이 많은 만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 차량 점검과 타이어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고요. 운전 중에는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피곤할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명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높아 술을 드셨다면 반드시 술을 깬 후에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배아현이었습니다. 대구의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모금이 목표액 106억 2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1월 중순까지만 해도 80도대에 그쳐서 최종 목표액 달성이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캠페인 막바지에 지역 기업과 시민들이 나눔에 적극 동참하면서 마지막 날인 어제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어준 정성과 따뜻한 마음들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돼서 희망과 웃음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